계좌이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가족 간에 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다가 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그 고액 현금 보고제도 1,000만 원 이상 뭐 보고된다, 이거랑 또 헷갈리셔서 계좌이체도 막 1,00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으면은 그게 뭐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계좌이체는 그런 1,000만 원 기준이 없고요. 국세청에서 뭐 실시간으로 그런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되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그 계좌이체, 세금 폭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먼저 이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 대비해서 재산이 좀 과다하게 늘어난다거나 뭐 빚을 확 갚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확정하는 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는데, 이 두 조사 모두 이제 포커스는 이제 증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서 혹시 증여를 받은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이럴 때 이제 가족 간에 돈이 오간 게 있으면은 문제가 돼서 증여세가 부과돼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그 큰 돈이 좀 움직일 때는 그 돈이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증여를 준 거라면은 그냥 적법하게 좀 그때 신고도 정확히 그냥 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은 뭐 상관없이 신고는 가능한데요. 우선 5,000만 원까지는 성인인 경우에 그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뭐 그 한도까지는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없어서 아예 해두면은 그만큼 완벽한 나의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에 그 증여세 신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뭐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본인 납부를 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납부를 하실지 아니면은 5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빌려서 나중에 갚을지,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이제 빌려서 갚을 돈이었는데 이걸 증여로 과세되면은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빌려온 돈이라면은 이제 차용증이랑 거기에 맞게 이제 이자도 지급한 내역을 좀 남겨 놓으셔서 혹시 모를 그런 소명 요구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뭐 그 외에 뭐 거래라면은 좀 그 통장 메모 기능을 통해서 왜 그 거래를 했는지 좀 해 놓으시면은 몇 년 뒤에 그걸 보더라도 좀 그 확인이 가능해서 그런 거는 좀 남겨 놓으셔야지 괜히 불미스러운 그 다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뭐 다 부자들 얘기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아예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상속이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나오는 문제라서 뭐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재산이 있어야지 또 오가는 돈 금액도 크고 해서 더 문제될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또 가족 간 계좌이체에 너무 포커스가 있는데요. 더 문제가 자주 되는 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명 계좌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매출을 이제 누락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족이나 뭐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이제 입금을 받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제보를 해서 국세청이 알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몇 년치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간에 이제 잘 사업하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를 좀 너무 많이 봐서, 꼭 가족 간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이런 차명 계좌 같은 경우는 재산 상관없이 이 몇 년치 부과가 되면은 정말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차명 계좌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뭐 세무조사 하면은 뭐 반길 사람은 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이 세무조사 기간을 함부로 연장하거나 이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세자가 고의로 명백하게 세무조사를 이제 기피하려고 장부나 그런 서류들을 뭐 은닉한다든지, 일부러 막 제출을 늦게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거래방 상대방까지 이제 조사를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범칙 조사라고 이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그 혐의가 크거나 이러면은 그런 경우, 아니면 납세자가 직접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좀 이런 사유들이 아니면은 그 맘대로 이렇게 연장이 못하게 돼서 그냥 납세자가 좀 밉다 이래가지고 연장이 되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이게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거고 본인의 어떤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만, 반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처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협조를 해서 그 일을 좀 원만하게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가끔 그 세무조사 자체가 당연히 싫으니까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화를 한다든지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근데 뭐 공무원들도 어차피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소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도 일부러 뭐 더 하나하나씩 좀 더 깐깐하게 하면은 이게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이제 시인을 해서 좀 마무리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세금 내고 그렇게 끝내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고,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화만 내면서 무작정 우기고 그냥 봐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끝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사가 그렇지는 않고요. 미리 알리면은 그런 걸 장부나 이런 거를 뭐 다 불태워버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렇게 급습해서 이제 요새는 컴퓨터 USB를 꽂아서 그 자료 같은 거를 다 받아오고 서류 같은 거를 진짜 상자에다가, 그런 조사도 있는데 그거는 좀 흔한 조사는 아니고요. 근데 뭐 실제 뭐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 격리하시는 여직원분이 컴퓨터를 들고 막 창문에 뛰어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막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뭐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라는 게 그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납세자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확인을 서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조사가 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조사는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가 누락되면 이 조사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통지가 되니까 뭐 갑자기 뭐 집에나 뭐 쳐들어온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뭐 검찰 이런 데서 막 수사하는 것처럼 할 때 그런 건데 일반 분들은 너무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그리고 그 외 지역이라면은 6억 원 이상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자금 조달을 원천으로 해서 이 주택을 사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은행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본인 돈은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은행 대출은 막히고 그 부족한 돈은 잔금 치를 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기타 채무 그쪽에다가 개인 간 채무로 작성을 해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부분이 이제 소명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 은행 대출이야 명백하게 있는 부분인데, 개인 간 차용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증여인지 진짜로 차용인지 계획서만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뭐 차용증이나 그다음에 이자를 진짜 주고 받은 내역이 있는지, 또 나아가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소득은 있는지까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서 융통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빌려온 것처럼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차피 들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 부동산원에서 뭐 요청을 받든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든 그때를 대비를 해서 차용증을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그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서 이거는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자를 지급하고 갚을 돈이라는 증명을 또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흔히들 좀 많이 아시는 게 뭐 2억까지는 이자 안 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2억이라는 그 기준이 이자를 이제 적게 주거나 안 줬을 때 증여세가 그 이자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안 한다는 기준이 2억 1,700만 원 그런 거지, 2억 자체가 진짜로 증여라면 그냥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을 이제 무이자 차용증이라고 해놓고 뭐 전혀 뭐 갚은 내역이 없다면은 이게 차용금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이제 상환하는 내역을 남겨 놓으셔야지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무이자라도 원금 상환 내역을 꼭 남겨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특정 법인이랑 이제 거래를 해서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 그 법인의 주주한테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법인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법인은 그만큼 부동산이 생겼으니까 이익을 보니까 법인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주인 자녀의 주식이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이익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특정 거래들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에는 여기 이제 자본거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피해 나가는 어떤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문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 자본거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법인의 주주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또 다른 주주는 자녀 법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법인이 주주로 있는데, 주식을 이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싸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는 여기에 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법인이 아버지가 포기한 주식까지 다 유상증자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 법인 거기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있고, 또 반대로 감자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식을 이 법인이 싸게 다 사들여서 아예 소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법인의 지분이 훨씬 더 올라가고 법인 입장에서는 더 가치가 있는데 더 싸게 주고 주주를 내보냈으니까 그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된 셈인데, 이것도 이제 법인세만 내는 걸로 돼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보면 악용일 수도 있고 활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자본 거래에도 이제 그 문구가 들어와서 길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규모가 정말 크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죠. 우선 연말정산 기본 그 로직을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니라 1년 동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그냥 떼가는 겁니다. 그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떼가다가 이제 내년 2월에 그래 이제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1년치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때 먼저 떼간 금액이랑 제대로 된 계산 금액이랑 비교를 해서 먼저 떼간 게 많다면은 돌려줘야 되는 게 환급인 거고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러면 추가로 더 이제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더 많이 떼간 사람은 당연히 그 환급을 많이 받는 건데, 소득공제나 뭐 세액공제 이런 공제들을 많이 받을수록 제대로 된 계산이 줄어들어서 환급액이 커지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11월이 나와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근데 또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 할 때 2월에 이런 거를 그때서 막 찾아보는데, 사실 늦었고 어쨌든 24년에 대한 거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안에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말정산 하면은 저도 그랬고, 옛날에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공제 이거를 좀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에서 혜택 보는 부분이 좀 미미해서 차라리 연말 정산 때문에 굳이 뭐 소비를 늘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차라리 이제 연말 정산을 챙기실 거면 저는 그 연금 저축이랑 IRP 거기에 넣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최대 이제 900만 원까지 그 13.2%에서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5%까지 그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입하자마자 13%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55세까지 돈이 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하면서 괜찮은 수익의 투자처니까 요거를 꼭 챙기셔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나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지금이라도 올해 안에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또 요거를 넣어서 제일 저는 요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 뭐 두 번째로는 좀 이게 소소하기는 한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세액 공제가 돼서 10만 원 기부하고 10만 원 세금 안 되니까 손해 볼 게 없고, 또 30%까지는 그 기부한 그 지역에서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부도 하고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받는 부분이라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해 말까지 요거를 하셔야 내년 5월 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세액 공제나 환급이라는 게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지 환급이 되는 거라서, 뭐 낸 세금이 없거나 내야 될 세금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가입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환급받는 건 없으니까, 근데 세금을 이제 좀 내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공제되는 항목이 워낙 많은데요. 그래서 똑같은 급여라도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경우가 있는 게,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 뭐 부모님도 넣고 보통 그러는데 자녀가 많거나, 근데 혼자 사는 경우에는 거기서 일단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간에 따라서 또 소득이 또 아예 높으신 분들은 세율 자체가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환급보다는 더 토해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당장 뭐 결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겨서 최대한 덜 토해내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